2014년 3월 그날은 저녁 약속 후 혼자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서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까지 쓴 한 남자가 절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서두를수록 남자의 걸음도 덩달아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룸메한테 데리러 나오라고 전화를 하려는데 저기요. 선생님, 여기가 여자동이라 남자분은 저 초소에 신분증 내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그 자식이 뭐 학고지 한 건 아니죠? 예? 아이고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야. 예? 저 괜찮아요. 수고해요. 정말 감사한데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냥 올라온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음날 작게나마 보답을 하려고 비타민 음료를 사서 찾아뵀는데 근무 시간이 안 맞는지 그 뒤로는 통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씨, 아 진짜 비싼 구두인데, 아 누가 훔쳐간 거야? 짜증나. 기숙사에 도둑이 든 거예요. 다른 건 손도 안 대고 제 룸메이트 신발만 몇 켤레 훔쳐간 거였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엊그제 저희 방문을 열렸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제 룸메 구두에 코를 박고서 냄새를 즐기고 있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저를 휙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구나. 사실 이건 제가 엊그제 꾼 꿈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룸메 신발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꿈에서 본 남자가 생각나가지고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밤늦게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기숙사 입구에서 복도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시 돌아서는데 뒤에서 소름 끼치는 둔탁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검은 옷, 검은 모자, 기숙사 앞에서 저를 쫓아오던 그 남자. 그때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벽을 툭 치면서 다가왔습니다. 제 팔뚝만한 크기의 피 묻은 스패너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누구 없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이 방 저 방 두드리는데 방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맞은편에 있는 휴게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의 검은 신발이 제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남자의 발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진짜 살았다. 진짜 살았다.
그때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 그 이제 꿈이야. 나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근무가 끝나자마자 방에 돌아와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자려는데 뭐야? 아까 잘 정리하고 나갔는데? 옷장 문 사이로 옷이 막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또 마구 뛰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옷장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뭐야 저는지. 룸메가 바빴는지 옷을 막 접어두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 얼른 다시 정리하고 자려고 옆쪽 옷장 문도 열었는데 그 안에는 까만 옷, 그 남자가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나는 호출 알림 소리에 잠에서 또 깼어요. 뭐야? 꿈이었다고? 이제는 정말 어디서부터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을 할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긴급 호출이라 어쩔 수 없이 나왔죠. 간호사도 바쁘거든. 그런데 입구 유리문 앞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안 돼. 아가씨, 내가 카드 키를 안 갖고 와서 여기 그 문 좀 열어줘요. 아, 자세히 보니까 저를 도와주셨던 경비 아저씨더라고요. 사연 전에 나왔던 그 경비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열어드릴게요. 그런데 갑자기 섬뜩한 기분이 스쳤어요. 아저씨 볼록한 주머니 밖으로 꿈에서 본 그 스패너 손잡이가 보였어요. 진짜로? 아이, 아가씨, 뭐 하고 있어? 문 좀 열어달라니까.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가씨, 얼른 문 좀 열어줘요. 아이, 아가씨, 뭐 하고 있어? 문 좀 열어달라니까. 문 열라고! 에이, 같이 뭐야 갑자기 이 아저씨? 뭐지? 이것도 꿈인가? 스스로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계속 울리는 호출 알림을 무시하고 일단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 옷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열지 마. 도망가, 그냥. 열지 마. 경비 아저씨? 혹시 경비 아저씨? 안 돼, 안 돼. 너 왜 그래? 너 뭐해? 너 호출 못 봤어? 아, 빨리 준비해. 그랬더니 현실이구나. 다행히 그건 룸메였어요. 제가 호출에 응답이 없으니까 절 데리러 온 거였죠. 은지야, 난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너 진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꿈에서
어떤 남자가 여기서 나와서 나를 스패너로 막 때렸거든? 근데 아까 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스패너를 들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경비 아저씨는 내가 방금 만났는데. 그 안경 쓴 아저씨? 아, 그 아저씨 입구 앞에서 만났어. 기숙사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신고 들어왔대.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여기 들어왔어? 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셨는데. 룸메의 말에 뒷덜미부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까 카드키가 없다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경비 아저씨는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욕하고 그런 거. 그런데 그때 밖에서 다급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갔어요. 비명을 지른 사람은 옆방에 있던 유미였어요. 유미야! 유미야, 너 괜찮아? 유미야. 나 방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누가 내 방 옷장 안에 숨어 있었어.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를 흘리는 유미 옆에는 그 스패너가 있었어요. 범죄네, 범죄.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기숙사생들이 다들 뛰쳐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CCTV가 고장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저씨를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그 아저씨가 기숙사 경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비를 사칭한 그냥 저기야. 추행범이야. 나쁜 놈이야. 파란색 셔츠에 경비 모자 쓰고 돌아다니니까 저희는 당연히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어디서 구해서 입고 다니면서 경비원인 척을 했던 거예요. 경비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병원에서 아예 경비 유니폼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팁으로. 그래서 옷을 바꿨구나, 근데 그래도 아직 병원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불안하죠. 대체 저는 어떻게 그런 꿈을 꾼 걸까요? 매일 잠에 드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 남자를 꿈에서 다시 보는 날, 악몽 같던 현실이 다시 되풀이될 것만 같아서요. 처음 가본 시댁은 깡촌에서 온 제가 납작 주눅이 들 만큼 화려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빠.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엄마가 워낙 작은 것도 아끼셔서. 남편이 말끝을 흐리는데 엄마! 저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저를 반기지 않는 티를 이렇게 내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은 연애 때부터 집안끼리 격이 안 맞는다고 크게 반대를 하셨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셨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살면서 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무역업으로 큰 돈을 버셨다고만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회장님으로 통하며 다들 어머님 말에 벌벌 떨었거든요. 전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옷 젖으세요.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있고 시집 잘 와서 좋은 집 살아보니까 전기세 같은 건 이제 웃음니? 하지만 어머님은 퇴근하시면 눈길 한번 제대로 주시지 않고 제가 하는 건 다 트심만 잡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깼는데 작은 방에서 목 닥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목탁 소리 뒤로 희미하게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문틈 새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목이 말라서 잠깐.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매몰차게 방문을 쾅 닫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거든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다가 제수용 과일처럼 위아래를 손질해 놓아야 했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입는 속옷 색깔과 모양까지 검사하신 거죠. 뭔 소리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리는 돌아오는 일요일에 옷이 끝 무렵에 하면 딱 맞겠네. 늦어도 1시까진 들어가야 애비 기운 빠지는 일이 없어. 이렇게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주셨어요. 씨 집안 며느리로서의 제 시간표는 점점 더 저를 옥죄듯 짜여갔어요. 예, 세아가 네, 어머니. 따라와. 목탁 소리가 나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엔 재단 같은 게 차려져 있었어요. 앞으로 이 방초는 네가 맡아라. 새벽 5시 기준으로 6시간마다 갈아놓고 다 우리 집안 살펴주시는 조상님들 모시는 거니까 정성으로 해. 제가 앞으로 여길 관리해야 한다는 게 좀 찜찜하긴 했지만 어머니께 인정받는 일이라 생각하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곧 예쁜 첫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장군님 오셨네. 아이고, 장군님. 그런데 장군님, 아이고. 저희 아이는 딸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니라서 일부러 들으시라고 이러시나? 보통 어머니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좀 이상하게 변하셨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향이 좋대요.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음이 나오냐? 네? 내 돈 빨아먹고 사니까 아주 행복해 죽겠지? 이 기생충 같은 년이! 갑자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보시더니 막말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정말 시집살이에 이골이 난 저인데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 어머, 얘 너 왜 우니? 갑자기 또 얼굴색을 바뀐 어머님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히려 우는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계속 이렇게 살다간 제가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더는 하루도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무려 17년 만에 분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나 붙잡고 좀 움직여봐. 그래도 움직여봐야지. 갑자기 남편이 팔다리에 힘을 못 쓰고 맨 누워만 있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랑 다 해봤지만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간병의 집안일에 지쳐서 깜빡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남편의 끙끙 앓는 소리에 놀라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잠든 남편 위에 웬 여자가 올라타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 있는데 보니까 그 미친 여자가 남편 손끝을 물고 손톱을 다 뽑아내고 있는 거. 너 누구야? 너 어떻게 왔어? 너 누구냐고! 얼굴이 드러난 그 여자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셨지? 찝찝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새벽 5시까지 너네 집 앞에 갈 테니까 나와 있어라. 유리 애비도 데리고. 그렇게 겨우 도착한 곳은 넓은 공터였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수고들 하셨어요. 아니, 이 구판 네가 예약한 거야? 나 못해줘. 돌아가! 신령님들 화내시기 전에 빨리 그냥 가라고! 아들이 많이 아파.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아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나이다. 지 아들 명줄로 살아가는 주제에 뻔뻔하기는. 너 네 아들 이렇게 될 거 진짜 몰랐어? 다 알고도 너 살자고 그런 거잖아?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네 남편 살리려면 당장 빌어!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일단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지겹다, 지겨워. 우여곡절 끝에 굿이 시작됐지만 무당은 굿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화가 나는지 여기가 어디라고 말해드려! 장군님이 분하고 슬프다고 하신다! 서럽다. 서러워. 우리 황씨 가족에 계시지만 고생만 하는 우리 자손 가엾도다. 근데 아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많단다 하신다. 그래도 위에서는 우리 자손 도울 테니 힘내서 잘 살아가. 이렇게 저를 꽉 안으며 토닥여 주시는데 순간 아, 내 조상님이 오신 거구나 싶었는데요. 얼마나 미운 짓만 했으면 이 집 조상신도 며느리만 잘 되라 하시네. 고생 많았다. 지난 10여 년간의 시집살이가 스쳐 지나가면서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그냥 줄줄 나더라고요. 그런데 굿을 마친 뒤에 무당이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에 전 눈물을 뚝 멈췄습니다. 다 저희 어머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인 없이 아픈 것도 그렇고 무속인이 되는 걸 거부하려고 더 큰 선신을 모시면서 신내림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어머님이 신을 거부한 결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그 굿을 하고도 남편은 얼마 안 되어 팔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고. 환경이 더 나은 본인 집에서 아들을 돌보겠다며 남편을 데려갔어요. 아이고. 그 뒤 저는 하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해야 했죠. 힘드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대문 앞에 제 진가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여보! 여보! 어머니! 애비는 내가 반호 요양병원에 자리 놨다고 해서 그래 보냈다. 이게 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네가 무슨 수로 애비를 돌보니? 밥 말아먹었냐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는 다 내 탓이라고 하시나. 그 긴 세월 동안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살았는데 결국엔 이런 욕을 먹고 쫓겨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채로 집에 왔는데 등기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이혼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처음부터 인연을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없어져야 돼. 네가 죽어야 진짜 끝나. 그래야 날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거든. 그런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어머님 방에서 우연히 메모를 보게 됐는데 그 메모에 제 연락처랑 이름,
적혀 있고 밑에까지 자세히 읽어보니까 혼인소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의뢰 금액, 제가 운전하는 차종, 제 차량 번호, 친정집 주소 이런 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너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라고 하시더니 살벌하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왜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러셨었어요. 그 말을 듣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화장하고 조용히 묻어달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 일로 조금 더 조심스럽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신한테 내린 벌전을 제 죽음으로써만 끝낼 수 있다고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이 방송이 죽음의 이유를 증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죽어야 진짜 끝나. 30여 년 전 경아 씨는 친척 동생 미희 씨로부터 정말 믿기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던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됐다는데요. 경아 씨가 고등학생 무렵 경아 씨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게 됐습니다. 경아 씨 큰아버지 때문인데요. 큰아버지가 아버지 전 재산을 빌리고 보증까지 세우고서 도망을 쳤거든요.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수년째 형편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경아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손엔 두꺼운 돈 봉투를 들고서 말이죠. 누구세요? 내가 이 돈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애 한 번만 살려줘요. 아주머니는 10년 만에 나타난 경아 씨 큰 어머니였어요. 누가 누굴 살려줘요? 이제 와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라고. 큰 어머니가 데려온 여자아이와 경아 씨 둘만 남았죠. 아이는 큰 집 막내딸 미희. 그러니까 경아 씨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동안 왕래를 안 해가지고 몰랐구나. 미희가 입은 고운 원피스를 보니 자신의 낡은 옷과 비교되는 게 미희마저 얄미웠대요. 애써 속마음을 숨기며 대면대면 서 있던 그때 언니, 조심해요. 걔가 언니 옆에서 언니만 보고 있어요.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해. 걔가? 뭐를? 그날 사촌 동생 미희는 경아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사촌 동생 미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건 1년 전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놀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죠. 아직 아무도 안 왔나 보네. 집은 조용한 게 아무래도 제가 제일 먼저 온 듯했습니다. 그렇게 텅 빈 거실에 들어서는데 뭐야? 뭔 소리야? 뭐 튀기는 소린데? 공? 뭔가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집안을 훑어보는 순간 멀리서 작은 공 하나가 통통통 튀어왔어요. 이런 공이 집에 있었나? 점 말아
다른 남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아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절 많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 다녀왔어. 아, 우리 딸 왜 이래? 어? 왜 그래? 아빠. 응? 아빠 저기. 어디?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 아이는 밤마다 나타났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저기 꼬마가 있다고 말해봤지만 저기. 아, 저기 애기 있잖아.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모두 제 말을 장난처럼 생각했어요. 얘만 보는구만. 아이는 손엔 늘 하얀 공을 쥐고선 거실 구석 같은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오, 뭐야? 그렇게 답답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퉁, 퉁, 퉁. 콩소리가. 익숙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오빠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닫힌 방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오빠? 떼그르르 구르다 멈추는 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은 가만히 멈춰 있는데 치는 소린 멈추질 않았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오빠 배 위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오빠를 내리쳤어요.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은 듯 잠들어 있었죠. 당장 오빠를 깨우려 발을 떼던 그때 아이가 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 코, 입, 아이 얼굴 곳곳에서 핏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계속 보이는구나. 배에 올라가서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렸던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왜 이렇게 때리지? 그래서 이제 눈에 마주치니까 긁어피를 이렇게 많이 쏟아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가 뭘까? 피. 배에 올라가고 나서 뭐 얼마 있다가 세상 그것도 진단을 받았고 이거 봐. 아이고. 그때부터 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가족들만 지켜봤어요. 가족들을 지키려고. 얼마 후 엄마는 오빠 병원에 아빠와 저만 집에 있던 밤이었습니다. 아빠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죠. 그런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옆을 봤더니 아빠 어디가?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가 잠든 모습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어휴, 뭐야. 영혼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때 아이가 아빠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야? 왜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입을 쫙 벌리더니 새빨간 피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머리맡은 금세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희야, 미희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드디어 아빠가 깨어났고 머리맡에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아빠 그리고 열흘 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됐어요. 설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설마. 큰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뇌출을 그렇게 되신 거고. 아빠분은 투병하시다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해방암으로 해서 죽었죠. 그집도 뭐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집 막내가 자기가 왼쪽 다리에 남자아이가 피를 토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고 나서는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하필 다친 데가 왼쪽 다리라는 거예요. 엄마는 절 앉혀놓고 재차 제 눈에 보이는 아이에 관해 물으셨어요. 그러다 불현듯 뭔가가 떠오르셨는지 절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가 태어나 처음 가보는 작은 아버지네 집이었어요. 누구세요? 서방님, 우리 좀 한 번만 살려줘요. 내가 이 돈 이거 다 드릴게. 그러니까 우리 애 한 번만 살려줘요. 10년 만에 만난 작은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절 살려달라며 돈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누가 누굴 살려줘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라고. 작은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엄마는 곧장 작은 아버지를 쫓아가셨죠. 그런데 눈앞에 피토하던 아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 따라왔어. 언니, 조심해요. 걔가 언니 옆에서 언니만 보고 있어요. 얼른 언니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언니가 펑펑 우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곤 생각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걔 내 동생이야. 내 동생 경수라고. 그럼 그 얘도 사촌 동생인데 그러면 그 미희한테 피토하던 그 아이 귀신이 경아 언니 동생.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 제 사촌 동생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나 보다. 처음에는 제가 말도 안 된다 싶었죠. 제가 또 뭐 귀신 같은 걸 또 믿지도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1년 막내딸이 봤던 아이가 2년 전에 죽은 제 동생이었어요. 아이가 늘 하얀 공을 쥐고 다녔잖아요. 그 공은 경아 씨가 동생에게 사준 선물이었다고 해요. 경아 씨 동생 경수가 얼마나 착하고 속이 깊었냐면요. 짠! 경수 생일 선물. 우와! 누나, 이거 내 거야? 그 어린아이가 온종일 집에서 혼자 그 공 하나 가지고 놀면서도 나 이거 맨날 가지고 놀래. 진짜?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대요. 누나 최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밝던 경수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코피가 흐르는데 한 번 나면 멈추지 않고요. 경수야. 갑자기 왈칵 피를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이 있나? 경수 괜찮아? 응? 아빠, 저 괜찮아요? 없는 형편이지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큰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검사 결과 경수가 급성 백혈병에 걸린 거죠. 경아 씨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형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형이 빌려간 내 돈 있잖아. 우리 경수가
많이 아파서 그런데 그 돈 좀. 야,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증거 있어? 어? 지 새끼도 못 살리는 놈이 어디 가장이라고. 형, 제발, 우리 경수 좀 살려줘. 경아 씨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건요. 동생 경수가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더 가슴이 아팠던 거는 동생이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걸 아니까 자기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엄마, 아버지 힘들어하지 말아달라고. 집에 돈이 없어서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게, 그걸 알고 죽었다는 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 어린 애가. 아버지가 특히 막내에 대한 죄책감이 심하셨거든요. 오죽하셨으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농약까지 갖고 오셨겠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다 두고 땡 별로 안 돼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떠나자 하시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경아 씨 가족이 떠난 경수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동안 경수를 그리워할 시간도 부족할 만큼 가난에 허덕이는 동안 경수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동생이 자기 부모님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자기 나름대로 아마 벌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한테 말을 전할 수 있다면 부모님은 누나가 잘 챙기고 보살펴드릴 테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서 더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동생의 생각이 너무 나요. 이날 이후 경아 씨는 세상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경수 씨의 영혼이 더는 어떤 고통도 걱정도 없이 편히 쉬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하천에서 신나게 놀다 저녁 때가 돼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바닥에 뭔가가 반짝하는 거예요. 1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근데 30원이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싸! 20원만 더 모아서 내일 오락실 가야지. 그렇게 되지, 그렇게 돼. 그런데 그때 아씨, 누가 민 거야? 혹시 창백한 얼굴을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혹시 그 돈 네 돈이니? 혹시 이 돈 주인인가? 네, 제 돈이에요. 우리 엄마가 주셨어요. 거짓말. 애들이 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제가 준 돈을 뚫어져라 보더니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묻는 거예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중서, 거기서 뭐해? 빨리 와! 아, 누가 이름 얘기했어? 아주머니 뒤로 저를 부르는 누나가 보였어요. 누나, 아까 어떤 아줌마가 내 이름 물어봤는데 너무 무서웠어. 응? 무슨 아줌마? 너 혼자 있었잖아. 응?
누나 말을 듣고 다시 아줌마가 있던 쪽을 봤는데 금방 어디로 가셨는지 없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더 얘기하면 누나한테 돈을 뺏길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갔죠. 애들은 그렇죠. 제 방에 들어온 저는 동전을 꺼내 서랍에 넣으려는데 동전 하나가 떼구르르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침대 밑이야. 엎드려서 밑을 들여다보는데 그거 제일 무서워. 캄캄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한쪽 팔을 깊숙이 넣고 손으로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런데 바닥이 축축하더라고요. 오, 이게 더 이상하네 진짜. 그런데 그때 차가운 동전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엄마. 종서야, 눈 좀 떠봐, 종서야. 희미하게 들리는 엄마 목소리에 힘겹게 눈이 떠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미안해. 괜찮아? 제 눈앞에는 눈물 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가 보였어요. 놀랍게도 제가 무려 사흘 내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내내? 열이 펄펄 끓는 저를 데리고 사방팔방 온 병원에 다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했대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께서 아시는 무당 아저씨를 모셔왔는데 뭐 하고 있어? 얼른 사자상 차려와! 애가 여기서 사자를 만났구만. 저승사자.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장마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사고로 한 여자가 빠져 죽었는데 제가 동전을 줍던 그날 이곳에서 그 여자의 넋을 달래는 위령굿을 했다고 해요. 무당 아저씨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서둘러 사자상을 차려 기도를 올렸고 그렇게 집에서 굿을 한 지 사흘 만에 제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저는 서랍 속에 숨겨둔 30원을 꺼내 엄마, 할머니와 함께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돈 돌려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그 끔찍한 꿈도 다시 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다 깜빡 낮잠에 들었어요. 동전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가 사방이 캄캄한 곳에 서 있더라고요. 가도 암흑 속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새카만 구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고막을 찌르는 큰 굉음과 함께 꼼짝없이 구체에 깔릴 것 같던 그 순간 안 돼! 안 돼!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했는지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그냥 개꿈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한동안 그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3개월 뒤 엄마와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 두 사람이 그럼 엄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죄, 다 내 죄. 내 잘못이야. 그 무당이 송수 살려면 가족 중 3명이 대신 가야 한다고 했어. 내가 그거 막으려고 온 군데 다 다녔는데. 내가 길에서 주운 30원 때문에 가족들이 죽는다고? 그럼 엄마랑 누나도 나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엄마와 누나를 잃고 또 가족을 잃어야 한다고요? 제발 그 무당 아저씨 말처럼 되지 않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그 이후로 다행히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다 컸네 그러면. 그날은 늦게까지 야근을 해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 들려. 싫어. 또 들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정서야, 우리 정서 많이 컸네. 엄마. 그래도 누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누나? 꿈에서라도 듣고 싶던 어디 있어요? 엄마와 누나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제 앞에 엄마와 누나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누나? 생쌀과 10원짜리 동전을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전 그 끔찍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잠시 후 주위가 고요해져 조심스럽게 눈을 떴는데 동전을 주워온 그날 침대 밑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그때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 다 돌려줬잖아! 그때 다 돌려줬잖아! 대체 왜! 하지만 저를 올가맨 손들은 힘이 더 거세졌고 고막을 짓누르는 굉음과 함께 검은 구체는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때 어릴 때 들은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동서 살려면 가족 중 3명이 대신 가야 한다고 했어. 그래, 이제 내 차례구나. 그때 한 남자가 검은 구체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누구지? 전 떨리는 손을 겨우 잡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돼. 아, 예. 저 이종혁 씨 가족 되시죠? 아, 저 이종혁 씨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 중인데요. 형의 장례를 치른 후 한동안은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동전을 주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던 거냐고요. 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저희 집은 2층 단독 주택이고 1층엔 부엌과 거실, 2층엔 부부방과 아이들 방이 각각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 집입니다. 아이고. 집에서 이제 생일 파티 하고 있는 단란한 한때군요. 예, 이런 사진입니다. 당시 지훈이는 9살, 둘째 지혁이는 5살. 둘 다 성격이 밝고 아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개구쟁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랑 아이들은 단지 내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으면서 뭐 매일매일 소풍처럼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시작됐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잠자리에 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야? 거실인데. 무슨 소리지? 처음엔 잠결이라 잘못 들었나 싶었죠.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여보, 일어나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응? 뭐? 누가 온 것 같다. 누가 와? 순간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무기가 될 만한 걸 손에 들고 먼저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어요. 첫째 지훈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둘째를 확인하는 순간 지혁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과 함께 1층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 커튼이 바람에 나도 끼고 있는 거예요. 어머, 글로 들어왔어. 유리문 쪽으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발끝에 뭔가가 툭 닿았어요. 그건 아이가 늘 품에 안고 다니던 애착 인형이었어요. 지혁아! 여보! 다친 데 없어? 지혁아! 저 괜찮아? 지혁아! 지혁아! 아무 미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혁이. 그 순간에는 왠지 그쪽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이를 방에 재우고 제 침대에 누워서 지혁이가 왜 거기 있었을까 생각하며 뒤처이고 있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또 지혁인가?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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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있어? 아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엄마, 너무 추워요. 저를 보고 너무 춥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가자, 들어가자. 하지만 여기는 카타르. 그치, 거기는. 중동 특성상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아주 덥고 습한 날씨인데 아이는 벌벌 떨면서 계속 춥다고 얘기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놀라지.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 아이에게 간밤의 일을 살짝 물어봤어요. 지혁아, 근데 어젯밤에 왜 나갔다 온 거야? 글쎄, 모르겠는데. 뭐지? 분명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마치 모르는 척 숨기는 느낌이랄까?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땀 좀 봐봐. 안 돼, 벗어. 벗어, 이 땀 좀 봐봐.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데도 그 더위에 아이가 옷을 여러 겹으로 껴입는 거예요. 온몸에 땀띠가 나도 아이는 춥다고 말하면서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데?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혁이와 산책을 나가는데 마당에서 물을 나르던 이웃집 카타르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가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을 묻더라고요.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이제 뜻밖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이가 소아 목류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밤마다 들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 지혁이의 발소리. 매일 밤 뜬 눈으로 아이를 지키며 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이러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머리맡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얼굴이 투성이가 된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나 저를 보던 여자가 갑자기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건비자디. 제목인데요, 우리.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이지만 왠지 소름이 돋아 귀를 막고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그때 뭐야? 얘기가 됐나? 건비자디. 아, 재혁아. 너 왜 그래? 순간 제 아이지만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지혁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을 연달아 겪고 나니 제 멘탈은 그냥 너덜너. 맞아. 불안한 마음에 몸을 바쁘게 움직이기로 했죠. 청소를 하고 잠시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조심스럽게 떴는데 눈앞에 어젯밤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는 물을 뚝뚝 흘리며 눈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여자. 그리곤 무언가를 말을 하려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듯 아득하게 들려요. 그때 여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쭉 길어지더니 제 양쪽 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귀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건비자디. 찾아줘. 찾아줘. 찾아달라고.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눈을 뜨자 남편이 제 몸을 감싸 안더니 뭔가 이상한 것을 본 것처럼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누워있던 곳은요. 테라스 바닥이었고요. 남편이 저를 발견했을 땐 찾아달라는 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을 하다 말고 헐레벌떡 집에 와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앞집에 무슨 일 생겼나 봐. 지금 경찰차 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앞집? 무슨 일? 이웃집 주변에 사건 현장에서 볼만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특히 물탱크 주변에 줄이 여러 겹으로 쳐져 있는 겁니다. 있나 보다 거기.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수갑을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웃집에서 일하던 인도계 가정부. 알고 보니 이웃집 아저씨가 가정부를 성폭행을 한 후에 물탱크에 유기를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우리를 찾아왔던 그 여자. 바로 이웃집 아저씨에게 살해를 당한 인도인 가정부가 아니었을까요?